최초의 발견과 의혹, 새벽의 푸른빛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도시의 소음이 잠든 화장터, 여명의 정원에는 박민서 씨만이 홀로 남아 야간 근무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삶처럼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공간이었다. 소동향 냄새와 싸늘한 금속의 감촉, 그리고 거대한 화장로가 내뿜는 희미한 열기만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곳. 민서는 이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다. 대학 졸업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흘러 들어온 곳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그녀의 일터이자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거의 없었다. 슬픔도 기쁨도 심지어 공포조차도 무뎌진 듯 했다.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려 애썼다. 감정의 동요는 실수를 낳고 이곳에서 실수는 곧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의미했으니까. 동료들은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고 그들은 민서를 조용하고 말수적은, 그래서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곤 했다. 가끔씩 던지는 농담이나 음담패설에도 민서는 무표정으로 일관했고 덕분에 그녀는 그들의 시야에서 더욱더 희미해져 갔다. 그 편이 차라리 속 편하다고 민서는 생각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다. 마지막 화장 예정 시신이 운구차에서 내려졌다. 서류에는 최순자 여 76세 사인 심장마비, 신속 화장 요망, 연고 가족 없음이라고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민서는 서류를 넘기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연고 없는 죽음이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신속 화장 요망이라는 문구와 함께 조문객은커녕 작은 꽃다발 하나 없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그 존재가 급하게 지워지기를 바라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민서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준비 절차를 시작했다. 고인의 유품을 확인하고 몸을 정갈하게 닦는 일. 기계적인 움직임이었지만 그 속에는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담겨 있었다. 최순자 할머니의 관 뚜껑이 열렸다. 창백했지만 비교적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민서는 습관처럼 고인의 손목과 뺨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그때였다. 민서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차갑게 식어 있어야 할 피부에서 미약 하나마 온기가 느껴졌다. 너무나 희미해서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자신의 감각을 의심할 수 없었다. 수천 구의 시신을 만져온 그녀의 손이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더 집중해서 뺨에 손을 얹었다. 역시나 냉기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의 그것과 닮은 미세한 온기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최순자 할머니의 목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다. 경동맥이 뛰어야 할 자리. 숨을 죽이고 몇 초간 집중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건가 포기하려던 순간 아주 가늘고 불규칙한, 그러나 분명한 맥박이 손끝에 전해졌다. 톡톡톡. 마치 꺼져가는 불씨처럼 위태로운 생명의 신호였다. 민서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이건 말도 안 돼. 사망 진단서까지 첨부된 시신이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살아있다니. 혹시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느끼는 건 아닐까. 밤샘 근무는 그녀의 신경을 꽤나 날카롭게 만들곤 했으니까. 하지만 눈앞의 최순자 할머니의 모습은 민서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입술은 시랍처럼 굳어있지 않았고 눈꺼풀은 완전히 감겨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남아있는 듯 보였다. 사후 경직이 진행된 시신 특유의 뻣뻣함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민서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죽음의 다양한 모습을 보아왔지만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민서는 직감했다. 이 할머니는 아직 살아있다.
아주 희미하게나마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녀는 다급하게 준비실을 뛰쳐나와 김정식 부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새벽녘의 화장터 복도는 유난히 길고 어둡게 느껴졌다. 김 부장은 야간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명목으로 가끔씩 불쑥 나타나곤 했는데 오늘은 운이 좋게도 그의 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출근길에 보았다. 부장님, 김 부장님, 민서는 사무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안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이 새벽에. 잠시 후 부스스한 머리의 김 부장이 하품을 하며 문을 열었다. 그의 눈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개슴츠레했다. 박민서 씨,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곧 교대 시간 다 됐잖아. 김 부장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짜증 섞인 말투로 물었다. 부장님 방금 들어온 최순자 할머니 시신 있잖아요. 그분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김 부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하다니 뭐가 그게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직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부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박민서 씨 지금 제정신이야. 사망 진단서까지 다 확인된 시신이야.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근데 살아있다니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피부에 온기가 남아있고 맥박도 아주 약하지만 뛰고 있었어요. 민서는 간절하게 호소했다. 김 부장은 팔짱을 끼고 민서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불신과 경멸감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박민서 씨, 혹시 요즘 뭐 힘든 일 있어? 아니면 잠을 제대로 못 잔 건가? 우리가 다루는 게 뭔지 잊었어. 시신이야. 시신 가끔 근육이 수축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아닙니다, 부장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제발 직접 한번 확인해 주세요. 민서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그녀는 김 부장이 적어도 시신을 한번 살펴보기라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다. 됐어. 시간 없어. 서류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고 유족은 없지만 어쨌든 화장 동의도 다 끝난 상태야. 괜한 소리 해서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어서 가서 마무리 준비나 해. 곧 화장로 예열도 끝나겠다. 김 부장은 민서의 말을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론을 내린 듯했다. 민서가 헛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귀찮은 일을 만들려는 골칫덩어리라고 여기는 게 분명했다. 그는 하품을 한번 길게 하더니 사무실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시시껄렁한 일로 나 깨우지 마. 피곤해 죽겠으니까. 쾅 하고 닫히는 문 앞에서 민서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분노와 절망감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어쩌면 한 생명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으로 준비실로 돌아왔다. 최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관 속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민서는 다시 한번 그녀의 손목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다. 아까보다는 더 약해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미세한 맥박이 느껴졌다. 착각이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서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들었다. 김 부장의 명령은 단호했다. 화장을 진행하라는 것. 만약 그의 지시를 어긴다면 당장 해고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이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다. 그녀에게는 부양해야 할 병든 노모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살아있는 사람을 아무리 희미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불길 속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이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었다. 화장로에 기계음이 낮게 울리며 다가올 시간을 재촉하는 듯했다. 민서는 관 옆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깊은 고뇌에 빠져 최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과연 그녀는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선택을 감행할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이 끔찍한 의혹을 애써 외면하고 기계처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할까? 새벽의 정적 속에서 민서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공포로 격렬하게 요동쳤고 입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구원의 요청과 위험한 결단, 김 부장의 사무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는 민서의 귓가에 한동안이나 먹먹한 여운을 남겼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단절되는 소리처럼 혹은 냉혹한 현실이 그녀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제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다. 준비실로 돌아온 민서는 마치 헛개비에 홀린 사람처럼 최순자 할머니의 관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화장로의 기계음은 이제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처럼 혹은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곧 최순자 할머니는 저 뜨거운 불길 속으로 던져질 운명이었다.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김 부장님 말대로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느낀 걸까? 민서는 애써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다.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수많은 죽음을 다루다 보면 가끔은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는 듯한 착각에 빠질 때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 남아있는 미약한 온기의 감촉과 아주 희미하게나마 느껴졌던 맥박의 기억은 끈질기게 그녀의 이성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아주 만약에라도 최순자 할머니가 정말 살아있는 거라면 그 생각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서의 양심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안 된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확인해야만 한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착각으로 판명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나을 터였다. 민서는 결심한 듯 다시 관으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하고 세밀하게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할머니의 목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다. 아까보다 더욱 집중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 죽이려 애썼다. 그때였다. 톡, 톡.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고동. 그것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아기의 숨결처럼 혹은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 힘을 내어 타오르는 것처럼 연약했지만 틀림없는 생명의 신호였다. 그리고 민서는 무언가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강한 직감에 이끌렸다. 의사의 사망 선고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미약한 생명의 신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할머니가 스스로의 상태를 알리려 했던 것은 아닐까? 민서는 조심스럽게 최순자 할머니가 입고 있는 수의의 옷깃을 매만졌다. 평소처럼 유품이 있는지 혹은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척하면서 그녀의 손가락은 옷감 사이를 더듬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옷의 안쪽 가슴팍 근처에서 무언가 딱딱하면서도 작은 이물감을 감지했다. 그것은 옷감과는 다른 질감이었다.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민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주 천천히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그것을 끄집어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곱게 접힌 작은 쪽지였다. 너무나 작고 얇아서 하마터면 발견하지 못할 뻔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바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민서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힘없고 떨리는 필체로 그러나 간절함이 묻어나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절 태우지 마세요. 저는 살아있어요. 순간 민서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최순자 할머니는 살아있었고 이 쪽지를 통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얼마나 절박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차가운 관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을 할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민서가 충격으로 굳어진 채 쪽지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녀의 눈앞에서 펼쳐졌다. 최순자 할머니의 창백하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꿈틀거린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마치 깊은 한숨을 내쉬는 듯한 혹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내뱉는 듯한 아주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너무나 작아서 환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쪽지의 내용과 함께 그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민서에게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다. 최순자 할머니는 살아있다. 그것도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무력감과 절망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반드시 이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불타올랐다. 김 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냉소적인 표정, 무책임한 말들. 그는 믿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할지도 모른다.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화장터는 물론이고 사망 진단을 내린 병원까지 발칵 뒤집힐 테니까. 그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할 위인이었다. 민서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자신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당장 경찰이나 107구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화장이 시작되면 어떡하지? 김 부장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갈 수도 있었다. 최순자 할머니의 상태는 너무도 위중해 보였다. 자칫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단 최순자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이 화장터에서 저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하지만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민서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이 준비실 구석에 놓인 이동식 침대 건의에 머물렀다. 문득 화장터의 가장 깊숙하고 후미진 곳에 위치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창고가 떠올랐다. 그곳은 예전에 유골함을 임시로 보관하거나 낡은 장비들을 쌓아두던 곳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거의 폐쇄된 상태였다. 먼지가 자욱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겠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곳까지 할머니를 옮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새벽이라 인적이 드물긴 하지만 복도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민서는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시신유기 혹은 납치라는 끔찍한 죄목까지 뒤집었을 수도 있었다.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될 터였다. 그러나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우는 죄를 저지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최순자 할머니의 간절한 쪽지와 미세하게 움직였던 입술이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령과도 같았다. 하야 한다, 만두씨. 민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었고 연약한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시간은 촉박했다. 그녀는 최순자 할머니를 저 부당한 불길로부터 구해내야만 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민서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혼란스러웠던 머릿속을 조금이나마 맑게 해주는 듯했다. 이제 결단은 내려졌다.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리 단호하고 결연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비밀스러운 실행과 은폐, 결연한 빛을 띤 민서의 눈동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온 작전을 수행하는 숙련된 요원처럼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단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최순자 할머니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이 걸린 일이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준비실 문을 살짝 열어 복도 상황을 살폈다. 다행히 새벽녘의 화장터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기계음 외에는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교대 근무자들이 도착하려면 아직 1시간가량 남아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민서는 재빨리 최순자 할머니를 관에서 꺼내 이동식 침대건이 위로 옮겼다. 생각보다 할머니의 몸은 가벼웠지만 축 늘어진 사지를 부축하며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할머니의 몸이 행여 다치기라도 할까봐 민서는 온 신경을 집중하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거니 위에 눕혔다. 얇은 담요를 찾아 할머니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최소한의 온기라도 유지해야 했다. 다음 문제는 CCTV였다. 민서는 화장터 내부 구조와 CCTV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주요 복도와 각 방의 입구에는 어김없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녀가 점 찍어둔 낡은 창고로 가는 길목에는 사각지대가 몇 군데 존재했다. 그곳은 평소 인적이 드문 곳이라 관리도 소홀한 편이었다. 민서는 건의를 밀며 준비실을 나섰다. 끼익거리는 거니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그녀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려 애쓰며 CCTV 카메라의 시선을 피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어둡고 긴 복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혹시라도 누군가 나타날까봐 작은 소리에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몇 번의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민서는 목적지인 낡은 창고 앞에 도착했다. 창고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민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머리핀 몇 개를 꺼내 능숙하게 자물쇠를 풀기 시작했다. 과거 호기심 많던 시절에 인터넷에서 어설프게 배웠던 기술이었는데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끼익, 오래된 창고 문이 불길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서는 먼지와 곰팡이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확 풍겨나왔다. 내부는 예상대로 온갖 잡동사니와 폐기된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민서에게는 이보다 더 안전한 은신처는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최순자 할머니를 태운 건이를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최대한 구석지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할머니를 눕혔다. 창고 안은 바깥보다 더 싸늘했다. 민서는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마저 벗어 할머니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할머니의 맥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전히 약했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민서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가장 위험한 단계가 남아있었다. 바로 화장 기록을 조작하는 일이었다. 민서는 창고 문을 다시 잠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중앙통제실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통제실에는 화장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컴퓨터와 수기장부가 함께 비치되어 있었다. 민서는 먼저 수기장부를 펼쳤다. 최순자 화장 완료라고 적어 넣으려니 손이 떨려왔다. 이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였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담담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필체로 기록을 마쳤다. 다음은 컴퓨터였다. 화장로 가동 기록과 연동되는 시스템이라 조작이 쉽지 않았지만 민서는 과거 김 부장이 시스템 오류를 핑계로 몇 번 기록을 수정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비슷한 방식으로 기기 점검으로 인한 수동 기록 대체라는 메모와 함께 최순자 할머니의 화장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데이터를 입력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몇 분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민서에게는 영겁처럼 긴 시간이었다. 모든 조작을 마쳤을 때 민서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탈진감을 느꼈다. 이제 공식적으로 최순자 할머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랬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서는 서둘러 자신의 근무일지를 마무리하고 평소처럼 퇴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 전 몰래 숨겨둔 낡은 창고에 가 있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그 차가운 곳에서 홀로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실까? 결국 민서는 퇴근하는 척 화장터를 나섰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담벼락을 넘어 안으로 들어왔다.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물병과 부드러운 빵 조각, 그리고 물수건이 들려 있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다행히 열은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물수건으로 할머니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드렸다. 그리고 물병 마개를 열어 할머니의 마른 입술에 물을 조금씩 적셔주었다. 할머니는 무의식적으로 물을 몇 모금 삼키는 듯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민서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할머니가 들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 곁에 한참을 더 머물다가 날이 완전히 밝아오기 전에 다시 창고를 빠져나왔다. 화장터를 나서는 민서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이제부터 매일 밤 그녀는 이 위험천만한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한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이었고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냈다는 자부심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서는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며 동시에 오늘 밤 다시 찾아갈 낡은 창고에서의 만남을 계획했다. 그녀의 고독하고 위험한 이중생활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시간 버려진 창고 안에서 꺼져가던 한 생명과 그 생명을 지키려는 한 여자의 비밀스러운 밤들이 이어질 터였다. 드러나는 음모와 고통스러운 과거. 시간은 민서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 위로 속절없이 흘러갔다. 낮에는 여명의 정원의 평범한 사무직원이자 화장 절차 보조원으로, 밤에는 낡은 창고에 숨겨진 생명을 돌보는 비밀의 파수꾼으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김 부장은 여전히 민서를 의심해 눈초리로 쳐다보곤 했지만 그녀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자 별다른 내색은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민서는 매일 밤 동료들의 눈을 피해 최순자 할머니를 찾아갔다. 처음 며칠간은 물과 미음 외에는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던 할머니였지만 민서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인지 조금씩 기력을 찾아가는 듯했다. 민서는 집에서 몰래 가져온 따뜻한 수프와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조금씩 떠먹여 드렸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며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썼다. 의학적 지식은 전무했지만 아픈 노모를 돌봐온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되었다. 가장 힘든 것은 할머니의 배변 문제였다. 하지만 민서는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를 대하듯 묵묵히 뒤처리를 하고 더러워진 옷가지를 몰래 세탁해왔다. 그런 민서의 모습에서였을까 최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조금씩 민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서가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물을 먹여드리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다. 이전까지는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민서를 또렷하게 응시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갈라지고 쉬었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구세요? 민서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할머니가 드디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다.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저는 박민서예요. 괜찮으세요?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다. 최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민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적대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여긴 어디죠? 나는 분명...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민서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지금은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일단은 아무 걱정 마시고 기력부터 회복하셔야 해요. 민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의 상태를 봐가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그날 이후 최순자 할머니는 눈에 띄게 회복하기 시작했다. 민서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조금씩 더 많이 드셨고 짧게나마 대화도 가능해졌다. 할머니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그리고 민서가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돌봐주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물었다. 그럴 때마다 민서는 모든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건강이 먼저예요라며 즉답을 피했다. 며칠이 더 흘러 할머니의 목소리에 제법 힘이 실리고 기억도 어느 정도 돌아온 듯 했을 때 민서는 마침내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민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한 수프와 빵을 준비해 창고를 찾았다. 할머니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왜 이곳에 계신지 그리고 제가 왜 할머니를 숨겨드렸는지 민서는 차분하게 그날 새벽 화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자신이 할머니의 미약한 생명의 신호를 감지했던 순간 김 부장에게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발견했던 할머니의 간절한 쪽지 이야기까지 최순자 할머니는 민서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깊은 고뇌가 교차했다. 민서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아가씨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려.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고맙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민서가 겸손하게 말했다. 한참 동안 감정을 추스르던 최순자 할머니는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이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어야겠구려. 그렇게 시작된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에게는 아들 최태식과 딸 최수진 2명의 자식이 있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식들을 키워냈고 작은 식당으로 시작한 사업을 크게 일궈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고 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어머니의 노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어머니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였다. 사업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어머니에게 손 벌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내 자식들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욕심만 가득한지 내가 평생 잃고 온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만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러던 중 할머니는 몇 년 전 우연히 부모를 잃고 길거리를 헤매던 어린 소년 지훈이를 만나게 되었다. 총명하고 바른 성품을 가진 지훈이를 보며 할머니는 친손자 이상의 애정을 느꼈고 정식으로 입양하여 자신의 곁에 두었다. 지훈이는 할머니의 사업을 돕고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친자식들보다 더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었다. 지훈이는 내게 하늘이 내려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어. 그 아이 덕분에 내 황혼이 외롭지 않았지. 그래서 결심했어. 내 모든 것을, 내 피와 땀이 밴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물려주기로 말이오. 이 결정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최태식과 최수진은 어머니의 이런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지훈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어떻게든 어머니의 유산을 가로채려 혈안이 되었다. 온갖 가머니설로 어머니를 회유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뜻은 확고했다. 그날 저녁이었어. 태식이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잘못했다며 앞으로 잘 모시겠다며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더군. 수진이도 함께였지. 나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어.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다 하고 말이야.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이 차려준 저녁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기억이 없어.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곧이어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지. 내 자식들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어떻게 나한테 독을 먹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최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서는 할머니의 처절한 절규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위로의 말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창고 안에 싸늘한 공기 속에서 두 여자의 그림자가 희미한 전등빛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민서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도 예기치 않은 연합과 증거 수집, 최순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이 끝난 후 낡은 창고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민서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그 손에서 전해져 오는 미세한 떨림은 할머니가 겪었을 공포와 배신감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듯했다. 자신의 친자식들에게 살해당할 뻔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양아들 지훈이 때문에 그런 끔찍한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다. 한참 동안 흐느끼던 최순자 할머니는 민서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제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 어찌해야 할꼬. 내 팔자가 기구한 것은 알았지만 이리도 모질 줄이야. 민서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강한 의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덮어둘 수는 없었다. 최순자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했고 그 악랄한 자식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했다. 할머니, 아직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죠. 그때 최순자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다. 마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지훈이, 그래, 우리 지훈이에게 알려야 하네. 그 아이는 내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을 텐데 얼마나 상심이 클고, 그리고 그놈들이 지훈이에게도 해코지를 할지 모르네. 내가 모든 재산을 지훈이에게 넘기려 했다는 것을 그놈들도 알고 있으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훈에 대한 걱정과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문제는 어떻게 지훈에게 연락하느냐였다. 할머니에게는 당연히 전화기가 없었고 민서가 자신의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컸다. 만약 최태식과 최수진이 이미 할머니의 죽음 뒤에 어떤 음모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면 민서의 통화 기록이 추적당할 수도 있었다. 할머니 지훈 씨 연락처를 아세요. 제가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볼게요. 최순자 할머니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자신의 속옷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지 조각을 꺼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선명하게 아들 지훈이라는 글자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훈을 잊지 않았던 할머니의 모정이 느껴져 민서는 코끝이 찡해졌다. 다음날 민서는 월차를 냈다. 그리고는 인적이 드문 공중전화로 향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수화기를 들고 메모지에 적힌 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듯했다. 혹시 최지훈 씨 되십니까?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민서는 침을 한번 삼키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최순자 할머니의 지인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민서는 최순자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말을 참아 전화상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그 충격을 지훈 씨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듣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지인이시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혹시 조문 관련해서 연락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순자 할머니와 관련된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딱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민서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민서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성을 느꼈는지 마침내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었다. 다음 날 오후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초췌한 모습의 젊은 남자가 공원 벤치로 다가왔다. 최지훈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강인함과 지성이 함께 어려 있었다. 민서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최순자 할머니를 화장터에서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그날 새벽에 있었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현재 안전하게 자신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지훈은 민서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에는 혼란과 경악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교차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밤 자신이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장소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지우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민서를 따라 나섰다. 그날 밤 민서의 안내를 받아 낡은 창고에 도착한 지우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어머니 최순자 할머니와 재회하게 되었다. 창고 문이 열리고 초라한 담요를 덮고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그는 기어가듯 어머니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최순자 할머니 역시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지훈아, 내 아들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모자의 감격적인 상봉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민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감격의 재회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최순자 할머니는 지훈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자신의 두 자녀 최태식과 최수진이 저지른 끔찍한 악행과 그들의 탐욕스러운 음모에 대해서. 지훈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에게 그런 폐륜적인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세상에 밝히고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이제 민서와 최순자 할머니 그리고 지훈, 이렇게 세 사람은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치게 되었다. 예기치 않은 연합이었지만 그들의 결속력은 그 어떤 혈연보다도 강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최태식과 최수진은 막대한 재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히 최순자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들의 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그들이 할머니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거나 민서와 지훈을 공범으로 엮을 수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어머니, 혹시 최태식이나 최수진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건 중에 이상한 점은 없으셨어요? 예를 들면 몰래 통화하던 다른 전화기라든가 아니면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요. 지훈이 침착하게 물었다. 최순자 할머니는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손뼉을 쳤다. 그래, 태식이가 그놈이 언젠가부터 이상한 전화기를 하나 더 들고 다녔어. 내가 물어보면 사업상 필요한 거라고 둘러댔지만 어딘지 모르게 숨기는 눈치였지. 아주 비밀스럽게 통화하곤 했어. 그 전화기, 지훈과 민서의 눈이 동시에 빛났다. 만약 그 비밀 전화기 안에 최태식과 최수진의 범죄 계획이나 공모 증거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전화기를 손에 넣느냐였다. 최태식의 집에 잠입이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훈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집 구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식이 형 방에 드나들었던 적도 몇 번 있고요. 그 전화기가 어디에 있을지 대충 짐작 가는 곳이 있습니다. 민서는 지훈의 용기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다. 지훈 씨, 너무 위험해요.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면 해봐야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민서 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작전은 시작되었다. 최태식의 비밀 전화기를 확보하여 그 안에 담긴 죄악의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정의를 향한 그들의 의지는 그 무엇보다도 뜨거웠다.
이제 방역에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대중 앞의 폭로와 진실의 대가, 지훈이 최태식의 비밀 전화기를 확보하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한 후 세 사람은 숨막히는 며칠을 보냈다. 지훈은 과거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의 구조와 최태식의 생활 패턴을 꼼꼼하게 복기했고, 민서는 그런 지훈을 도우며 혹시 모를 변수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고민했다. 최순자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지훈의 무사귀환과 작전 성공을 간절히 기도했다. 작전 실행일은 최태식과 최수진이 한 자선 파티에 참석해 집을 비우는 날 밤으로 정해졌다. 그날 밤 지훈은 검은 옷으로 몸을 감싸고 익숙했던 담을 넘었다. 한때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집은 이제 적진이나 다름없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지훈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어머니와 민서 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최태식의 서재로 향했다. 다행히 예전에 사용하던 비상키가 아직 현관문에 맞았고, 내부 보안 시스템은 그가 살던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몇 가지 조작으로 해제할 수 있었다. 최태식의 서재는 여전히 고급 가구와 값비싼 장식품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훈은 책상 서랍과 비밀 금고가 있을 법한 곳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촉박했고 언제 최태식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초조함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서재 한쪽 벽에 걸린 대형 그림 뒤 숨겨진 작은 금고 안에서 그는 2개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하나는 최태식이 평소 사용하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그들이 찾던 비밀 전화기였다. 지훈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기분으로 비밀 전화기를 품에 안고 왔던 길을 되짚어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민서와 최순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낡은 창고로 돌아왔을 때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비밀 전화기에 전원을 켰다. 다행히 별도의 암호는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전화기 안에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끔찍한 증거들이 가득했다. 최태식과 최수진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어머니의 건강 악화를 가장한 독살 계획과 재산 분배에 대한 노골적인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최태식이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누군가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까지 있었다. 그 통화 상대는 아마도 독극물을 제공했거나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공범일 터였다. 이럴 수가. 최순자 할머니는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식들의 목소리와 추악한 대화 내용에 몸서리치며 오열했다. 지훈은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고 민서는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느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제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들의 죄를 만천해 드러내는 일만 남았다. 며칠 후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최태식과 최수진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사회에 환원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자선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대중 앞에 나서려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렸지만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모든 진실을 폭로할 최적의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훈은 전화기에서 빼낸 증거들을 영상과 음성 파일로 편집했고 민서는 행사장 내부 구조와 진행 순서를 파악했다. 최순자 할머니는 그날을 위해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며 자신의 입으로 직접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허약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다.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찬 행사장은 최태식과 최수진의 위선을 포장하기에 더없이 완벽해 보였다. 두 사람은 단상 위에서 슬픔을 가장한 표정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며 앞으로 재단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감동적인 연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객석에서는 강한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행사장 뒤편의 문이 열리며 지훈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태식과 최수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돌아가신 최순자 여사님의 양아들로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최태식, 최수진 씨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섰습니다. 지훈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최태식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 경비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최순자 여사님은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 두 사람 자신의 친자식들에 의해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훈이 USB를 높이 치켜들었다. 웅성거리던 장내는 일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로 쏠렸다. 최태식과 최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행사장 뒤편에서 또 다른 인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초췌하지만 단호한 표정, 허리는 굽었지만 당당한 걸음걸이. 바로 죽었던 최순자 할머니였다. 민서가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다. 최순자 할머니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자 행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경악에 찬 탄성과 믿을 수 없다는 수군거림, 그리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뒤섞였다. 최태식과 최수진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최태식, 최수진, 내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최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지훈이 미리 손 써둔 대로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는 최태식의 비밀 전화기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들과 음성 파일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빨리 처리하자는 내용의 문자 독살 계획을 공모하는 목소리, 재산을 나누는 대화까지. 추악한 진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태식과 최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추악한 민낯만이 만천에 드러났다. 기자들은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고 경호원들은 우왕좌왕했다. 행사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다. 민서는 그 모든 광경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이제 공은 세상으로 넘어갔다. 과연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까? 최순자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은 채 민서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대가는 혹독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남겨진 유산과 새로운 삶, 자선 행사장의 대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최순자 할머니의 극적인 생존과 자식들의 폐륜적인 범죄 증거가 만천해 폭로되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경악과 충격에 휩싸였다. 최태식과 최수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성난 군중과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행사장에 도착했고 최태식과 최수진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이 충격적인 사건은 순식간에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최순자 할머니와 지훈 그리고 민서는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시작했다. 할머니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끔찍한 일들과 자식들의 만행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지훈은 어머니를 도와
증거 수집 과정과 최태식의 비밀 전화기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했고, 민서는 자신이 최순자 할머니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상황과 그녀를 숨기고 돌봐야만 했던 절박했던 순간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최태식의 비밀 전화기에서 나온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독극물을 거래한 정황과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관여한 병원 관계자 등 공범들의 윤곽도 속속 드러났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폐륜적인 사건에 주목했고, 여론은 최태식과 최수진 남매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몇 달 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최태식과 최수진은 국내 최고 로펌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어떻게든 혐의를 부인하려 애썼다. 그들은 최순자 할머니가 고령으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하며 지훈과 민서가 재산을 노리고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이미 공개된 명백한 증거들과 일관된 피해자들의 증언 앞에서 힘을 잃어갔다. 법정의 증인으로 선 최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한 모습으로 자식들의 죄를 꾸짖었다. 지훈은 어머니 곁을 지키며 그들의 탐욕과 악행을 논리적으로 반박했고, 민서는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모든 사실을 차분하게 증언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혔다. 특히 민서가 최순자 할머니의 관 속에서 발견했던 "절 태우지 마세요, 저는 살아있어요" 라고 적힌 쪽지는 모든 방청객들의 심금을 울리며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 왔다. 재판부는 최태식과 최수진에게 각각 존속살해미수 사기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공범들에게도 죄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법봉이 내리쳐지는 순간 최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힘껏 잡았다. 민서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자 세 사람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최순자 할머니는 되찾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과거 자신처럼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특히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남은 생을 의미 있는 일에 쏟아부으며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지훈은 할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맡았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재단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었다. 박민서 씨는 그 사건 이후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다. 여러 방송국과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그녀의 용감한 행동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명의 정원 화장터는 김 부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해고되고 새로운 운영체제로 바뀌었지만 민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동안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미래를 고민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었다. 민서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과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세상을 밝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최순자 할머니 사건을 조금씩 잊어갔지만 세 사람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몇 년 후 지우는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맡은 사건은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무료 변론이었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변론하는 지훈의 모습을 지켜보던 최순자 할머니와 민서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가득했다. 최순자 할머니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며 재단 활동에 매진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민서 역시 시민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많은 약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세 사람은 최순자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작은 수목원을 찾았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곱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민서와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 인생에 너희 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서와 지훈은 말없이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함께 역경을 헤쳐온 시간들이 만들어낸 끈끈한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세상의 어둠은 때로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작은 용기와 진실을 향한 간절한 외침은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최순자 할머니의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되살린 민서의 용기 어머니를 향한 지훈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운 그들의 의지는 단순한 사건의 해결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인간애와 정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유산이 되어 계속될 것이었다.